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시집살이를 당하다 못해 시모에게 뺨까지 맞는 서름을 당하고야 말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1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사실 결혼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저는 요즘 사는 게 참 별거 없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어요. 그래도 저는 굳게 희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보겠다고 안 해본 것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나아지는 것도 없이 항상 그 자리더라고요. 제 인생이 엉망이 되기 시작한 건 아버지께서 IMF 때 직장에서 잘렸을 때부터예요. 술에만 빠져 사시느라 가정에 소홀하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술만 드셨죠. 그러다 보니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 싸우기만 하셨어요. 내가 일생을 다 바쳐서 일한 회사가 날 버렸어. 내가 지금까지 회사 위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난 배신당했다고. 웃기고 있네. 나라까지 망하게 생긴 와중에 당신 같은 일개 직원을 누가 챙긴다고 그런 소리를 해.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애들하고 어떻게 먹고 살 건지 궁리나 해.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평생 일했던 회사에서 잘리고 나자 앞으로 어디서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셨던 거죠. 다시 세상에 나가는 게 겁이 나니 자꾸만 술에 취해 집에 숨어있기만 하신 거예요. 그런 와중에 가장이 힘이 되어줘야 할 가족에게까지 외면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인간 취급했고 친가 식구들은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다들 도와주지는 않으면서도 사람을 바닥 끝까지 끌어내리는 건 다들 잘했죠. 저는 그런 아버지가 불쌍했어요. 장남으로 태어나 평생 부모님 수발 들고 결혼해서 처자식 건사하겠다고 한 번 쉬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깟 회사 좀 잘렸다고 다들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도 졸지에 가장으로 나서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원망할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식당일부터 청소일까지 안 해본 것 없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집까지 날려서 내 식구가 집도 절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오빠는 대학을 휴학하고 도망가듯 군대에 입대했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대판 싸웠고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급한 대로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겨놓고 돈을 벌러 나가셨어요. 그때가 저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렸던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원래도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았었는데요. 상황이 급하다 보니 어머니는 저를 외할머니에게 맡기신 거예요. 당시에 외할머니는 알코올 중독이 심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루에 담배도 2갑씩 피웠어요. 외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술집을 했었는데 주인인 외할머니가 손님들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어요. 거기다가 가게 문을 닫고 들어오면 술에 취한 채로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습니다. 그러게 그놈 면상에 영 돈이 붙어있지 않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자기가 좋다고 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고 홀라당 시집가 버리더니만 이제 와서 지가 급하니까 새끼를 나한테 보내? 외할머니는 원래부터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결혼하겠다고 아버지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을 반대했답니다. 어차피 할머니도 혼자 사는데 불쌍한 소녀 좀 키워주면 어때서 그래요? 내가 할머니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까지 해주잖아요. 솔직히 할머니도 내가 있으니까 더 좋지 뭐. 외할머니에게 매일 구박을 받으며 살다 보니 언제부턴가는 저도 면역이 생겨 웬만한 말에는 상처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외할머니 이야기는 귀에 딱지가 생기게 들었어요.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 자식을 싸질러 놓고는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내쫓았다고요. 그래놓고 어머니가 돈을 벌어오면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뺏어갔답니다. 심지어 저에게도 매일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소리를 했어요. 너는 19살이면 이제 애도 아니구만. 집구석이 거지 같으면 나가서 벌어먹을 생각을 해야지. 다 늙은 나한테 빌붙어?
내가 집안일은 할머니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데 빌붙기 누가 빌붙는다 그래요. 할머니한테 내가 월급을 받아도 시원찮구만. 뭐야? 2년이 뚫린 입이라고 아무 소리나 짓거리는 것 좀 봐. 앞으로 이 집에서 먹고 자려거든. 너도 나가서 네 생활비 벌어와. 안 그러면 이제 밥도 없어.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외할머니라도 그렇지 이런 사람한테 자식인 나를 맡길 정도면 어머니도 상황이 급하긴 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외할머니가 하도 닥달하는 바람에 저는 고3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가 그나마 집에서 밥은 먹게 해줘도 돈은 일절 한 푼도 주지 않았거든요. 덕분에 저는 사회 경험을 일찍이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아르바이트를 받으면 외할머니는 다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못 모르고 있다가 어느새 보면 외할머니한테 돈을 다 뺏겼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저도 꾀가 생겨서 제가 쓸 돈은 몰래 숨겨두고 나머지만 외할머니에게 줬습니다.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와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면 아예 받지도 않았고 본인이 하고 싶을 때만 1년에 한두 번 연락했어요. 그때 외할머니가 노발대발 난리가 났었습니다. 2년이 남자 만나서 살림 차린 게 분명해. 그게 아니면 돈 벌러 간다는 년이 지금까지 자기 새끼 데리러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으이구, 니년 팔자도 더럽다 더러워. 아비한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서 어미한테도 버림받고 오빠라는 새끼는 연락도 안 되고 졸지에 코와 다 됐다. 외할머니는 입이 참 걸었어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도 기분이 나쁘게 들렸죠. 그래도 외할머니와 몇 년 살다 보니 그것도 적응이 돼서 별로 기분 나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외할머니 말대로 내 팔자가 더럽긴 하다 싶었죠. 내가 고아는 무슨 고아야.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도 나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덜 외롭게 살았잖아. 외할머니 앞에서는 항상 대범한 척 했지만 사실 저는 밤만 되면 불안했어요. 정말 이대로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아서 평생 이 허름한 집에서 외할머니 술 심부름이나 하며 사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언제나 안 좋은 예감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외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얼마 뒤 외할머니에게 엄마가 연락이 왔는데 어디서 남자를 하나 물었는지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어린 자식이 하나 있어서 내가 키워줘야 돼. 그러니까 당분간은 엄마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엄마는 참 불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제가 알아듣게 잘 설명해주는 법이 없었어요. 외할머니네 집에 저를 버리고 갈 때도 돈을 벌어서 온다고만 했지 언제 오겠다, 돈은 얼마씩 보내주겠다 일절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다른 남자가 생겨서 살림을 차렸다는 말도 저에게는 제대로 해준 적도 없으면서 그쪽에 어린 애가 있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에게 연락을 못한대요. 오빠랑 나 본인한테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서 자기 속으로 나온 자식은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 자식을 키워줘야 한다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아저씨도 이상하다. 어떻게 엄마한테 어린 자식을 맡기지? 뭘 믿고? 뭐 이년아? 너 말 그따위로 할래? 암튼 그 놓친 애한테 애를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몇 년 같이 있었다고 아주 말버릇도 그대로 닮았어. 나를 낳아준 친부모라고 해도 몇 년을 떨어져 살다 보니 우리가 가족이긴 한가, 정이 남아있긴 한가 싶었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더 실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말대로 팔자가 더러운 저는 부모에게도 버려졌고 형제에게도 버려졌어요. 아버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연락이 두절됐고 돈을 벌어오겠다던 어머니는 1년에 한두 번 전화해서 돈 몇십만 원 붙여주는 게 다였어요. 오빠는 군대에 아예 말뚝을 박아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며 군 복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에게는 외할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욕을 하든 술주정을 하든 이제 저에게 남은 사람은 외할머니뿐이었어요. 저는 집안 사정이 그렇다 보니 대학도 못 나오고 바로 취직해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으니까요. 심지어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간암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도 엄마는 한 번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도 챙겨 먹이고 하는 동안 엄마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나타나서는 딸 흉내를 내며 장례식장에서 곡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웃음이 절로 튀어나왔어요. 부모 자식이라는 게 뭔가 싶어서요. 네 할머니 집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팔리면 바로 연락해. 혼자 다 가지고 튈 생각하지 말고. 제 어머니 집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몇 년 동안 제가 외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였는데 저에게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외할머니 집을 팔아버렸어요. 저는 더는 어머니라는 사람과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외할머니의 집을 팔아 준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길로 어머니와 인연을 끊었어요. 그 전에도 어머니를 만나지 않고 살았지만 그때는 내가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도 어머니가 저를 보러 오지 않은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보지 않고 살겠다고 결정한 거니까요. 그 이후 저는 저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20살에 건설사 사무실 격리로 시작해 1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회사 회식으로 갔던 나이트에서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남편을 만나 연애도 하고 결혼한 건가 신기하긴 해요. 제가 20대 때 나이트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괜찮은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남편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엔 나이트에서 만났으니 거짓말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연락처를 주고받고 낮에 만났더니 진짜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는 게 맞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콩깍지가 씌어 죽고 못 살다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어요. 그래도 결혼할 때 제가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서 시댁에 욕먹지 않을 정도로 준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에 부모 없이 자란 애라는 티 내고 싶지 않아 부족한 거 없이 다 준비해서 결혼했거든요. 사실 제 팔자에 지지로 고생만 하다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살 줄 알았는데 그래도 3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고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버티고 살았다 싶은데 제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시댁이 또 보통이 아니에요. 시부모님이 지방에서 꽤 크게 공장을 운영하셔서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재벌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보다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남편과 제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특히나 시어머니께서는 대놓고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골 총구석에서 커도 대학은 다들 무조건 가는데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컸다는 애가 어떻게 대학을 안 나올 수가 있어? 아무리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도 부부가 서로 조건이 너무 기울면 나중에 참고 살기 힘들어. 이건 뭐 차이가 나도 적당히 나야지. 전문대를 나왔다고 해도 허락을 할까 말까인데 으이그 어떻게 고조를 데리고 왔어? 거기다가 결혼식 때 부모도 안 부른다니? 으유 나 원참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겠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어머니는 연을 끊고 산 지가 몇 년인데 굳이 결혼을 한다고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빠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시부모님은 저의 그런 사정을 이해하실 리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사랑해서 하는 결혼인데 대학이니 집안이니 이런 게 다 뭐가 중요해요. 우리 둘이 알콩달콩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만큼 남편 내조 잘하면서 열심히 채우면서 살게요. 그때까지는 보통의 시댁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남편보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 현실은 인정하고 그만큼 남편에게 잘하고 살면 나중에는 시부모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부모님과 일찍이 떨어져 가족의 사랑이라고는 느껴본 적이 없이 살다 보니 저는 시부모님에게 사랑받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단란한 가정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팔자가 어디 그런가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몇 번을 팔아먹었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시부모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시부모님이랑 시누이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결혼식이 금요일이라 우리 집에 금요일날 오셨다가 다 같이 결혼식에 참석하고 하루 주무시고 토요일날 내려가겠다고 하셨죠. 저는 시부모님 고생하시는 게 싫어서 금요일날 회사 반차를 내고 제가 직접 서울역으로 모시러 갔어요. 집이 서울역에서 좀 거리가 있어서 시누이랑 셋이 오시기 힘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가 하는 호의는 뭐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고 더한 걸 바라기도 하셨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식 올리고 신혼집에는 처음 오시는 거였는데 집을 보자마자 싫은 소리부터 하셨습니다. 아이고, 서울이라고 좋은 집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여긴 왜 이렇게 낡고 오래됐냐? 어째 엘리베이터도 없어. 4층까지 언제 올라가? 전세라길래 집이 좀 큰가 보다 했더니만 이건 뭐 월세만도 못하다. 새언니는 20살부터 직장생활을 오래 했다면서 모아놓은 돈이 영 없었나 봐요. 무슨 이런 집을 구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지원해준 원룸에서 살다가 결혼하면서 제가 살던 빌라로 들어왔어요. 전세이긴 해도 방도 2개 다 크고 거실도 넉넉합니다. 제 나이에 아무런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서울에서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라고 나름 씩씩하게 살아왔는데 시누이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기분이 확 상하더군요. 전세기는 해도 방도 넓고 거실도 커요. 신혼부부 둘이 살기는 딱 좋죠 뭐. 에이, 넓기는 뭐가 넓어요. 난 결혼할 남자가 아파트 안에 오면 절대 안 살 거예요. 아가씨는 아직 취직도 안 했으면서 시집갈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어머, 얘가 너랑 같니? 우리 막내는 직업 같은 거 없어도 결혼하겠다는 남자들 줄을 서. 시누이는 저보다 고작 1살 어려요. 30대 중반이 다 됐는데 제대로 된 직장 생활도 해본 적 없고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제 앞에서 잘난 척을 해대는 게 재수없어 한마디 했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정색을 하시더군요. 그때였어요. 누가 시댁식구 아니랄까봐 시아버지까지 굳이 한마디 보태시더군요. 오늘 결혼하는 조카놈은 고작 중소기업 다니는데도 글쎄 처가에서 아파트를 해온단다. 에휴, 우리 아들놈은 명문대 나와서 남들은 꿈도 못 꾸는 대기업에 들어가는데도 이런 나이가 빠진 전세나 살고 있으니 나완 참 속상해서. 시아버지는 저를 쏘아보시며 혀까지 끌끌 차셨습니다. 순간 저는 스스로가 비참할 정도로 자존심이 상했어요. 사람을 앞에 두고 저런 소리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집안을 여기저기 둘러보시면서 연신 잔소리를 하시더니 침대에 벌러덩 누우며 이내에 뜬금없는 소리를 하셨어요. 아이고, 집이라고 코딱지만 해서 앉을 데도 없네. 나 이제 무릎 아파서 더는 못 내려가니까 새아기 네가 나가서 돈 좀 찾아와라. 축의금하게 100만 원 후딱 찾아와. 저는 오시는 길에 축의금을 안 찾아서 저에게 찾아오라는 소리인 줄 알고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카드든 통장이든 뭐든 주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호통을 치셨어요.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나더러 축의금 내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니? 네가 해온 것도 없이 맨몸으로 들어왔으면은 이런 거라도 네가 알아서 준비해야지. 에휴, 애가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그때까지도 저는 시어머니께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며느리인 제가 시아버지 조카 결혼식에 가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시부모님 축의금까지 왜 제가 내야 하는 건가 의아했거든요. 저희는 따로 축의금 준비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저와 남편은 따로 30만 원 축의금을 준비해뒀는데 이걸 시부모님이랑 합쳐서 내라는 이야기인가 싶어서요. 언니 정말 너무 답답하다.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 축의금도 언니가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시누이의 말에 저는 순간 뒷덜미가 욱신거릴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결혼식에 가기 위해 역시 반차를 내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시부모님과 제 상황을 보고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상하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네 처가 시집 오면서 해온 게 뭐가 있니? 꼴랑 몸뚱이만 들고 들어왔는데 집에 이런 행사 있을 땐 자기가 알아서 우리 축의금까지 좀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나가서 100만 원 찾아오라고 했더니 저렇게 모르는 척 정색을 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저더러 본인들 축의금까지 내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오빠보다 훨씬 더 부족한 며느리 우리 엄마 아빠가 애써 참고 받아줬으면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야지. 세연이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해서 어안이 다 벙벙했어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축의금 준비 못했으면 말을 하시지. 그걸 왜 이 사람한테 그래요. 자기야, 나랑 같이 나가서 돈 찾아오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남편은 마치 제가 잘못하기라도 한 것처럼 연신 눈빛을 보내며 나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은행 가서 100만 원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어떤 아들인지 자기도 알잖아. 내가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니까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줘. 나는? 나는 귀하고 아깝지 않아? 아무리 당신들 자식 귀해도 나는 남의 자식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지. 남편의 말에 서러움이 폭발한 저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제가 대학을 못 나오고 부모가 없다시피 자란 게 제 잘못도 아닌데 이토록 무시를 당할 일인가 싶어서요. 우리 부모님 유난한 거 알잖아. 당신이 하나하나 다 서운하고 섭섭하기 시작하면 우리 부모님 상대하기 힘들어. 멀리 사셔서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좀 참아야지 어쩌겠어. 남편은 연세 드신 시부모님은 절대 변하실 분들이 아니니 저에게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저도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시댁 식구들의 마음에는 제가 남편보다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애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 저를 좋게 봐주실 생각이 없었죠. 남편 말대로 멀리 살아 다행이지 가까이 살면서 자주 만났다라면 저는 아마 견디지 못하고 남편과 헤어졌을 거예요. 그나마 1년 중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만 보니 그날만큼은 내가 보살이다 생각하고 꾹꾹 참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 와중에도 시부모님은 저를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시댁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도 당연하게 제가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너는 애가 뉴스도 안 보냐? 시부모님 사는 동네에 비가 쏟아졌다는데 어떻게 며느리라는 애가 전화 한 통을 안 해? 아버님 죄송해요. 준우가 요즘 낮밤이 바뀌어서 통 뉴스 볼 시간이 없었어요. 비 많이 와서 피해가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애는 잘 크는지 평소에 제 안부 같은 건 원래도 묻지 않으시던 분들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애가 낮에 잔다고 너도 똑같이 낮에 자면 안 되지? 여자가 집안일도 싹 깨끗이 하고 남편을 챙겨야지. 시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그러더니 본론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담이고 뭐고 상태가 영 부실해서 공사를 좀 해야겠다. 내가 알아보니까 벽이랑 대문이랑 새로 하면 돈 1,000만 원 든다고 하니까 네가 좀 보내라. 상황이 급한 거는 알지만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전부 보내라고 하시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준우 아빠 퇴근하고 오면 상의해서 보낼게요. 상의는 무슨 상의야? 네 남편 매일 나가서 일하느라 힘든데 괜히 신경 쓰게 그런 쓸데없는 소리 뭐하라고 해. 너 회사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이 있을 거 아니냐? 너는 부모도 없이 따로 돈 쓸 데도 없을 테니 그냥 좀 보내라. 시아버지는 자기 할 말만 뱉어놓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보니 시아버지의 목적은 제 퇴직금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으면서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둔 거 아셨으니 그 돈을 뺏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시아버지의 태도에 기분이 상해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집 공사하는데 돈을 보태드리는 거 자식으로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평소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이 있으니 순순히 드리는 게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고 그 다음날부터 시누이에게까지 연락이 왔어요. 애미 너는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했으면 알아서 연락을 해야지. 어쩜 아직 소식이 없냐? 네 주제에 우리 아들 같은 애랑 살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깟 돈 1,000만 원이 아깝냐? 어머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돈 해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 아는데 왜 매번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부모님의 일방적인 막말에 저도 슬슬 지쳐갔습니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 매일 혼자 독박 육아하는 거로도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시부모님에게까지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저도 참기 힘들더라고요. 됐다 됐어. 친정이라고 막장인데 네가 뭘 배우고 컸겠니? 그깟 돈 주기 싫으면 말아라. 시어머니는 또 일방적으로 본인 하실 이야기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너무 열받아서 오빠한테 전화하려다가 언니한테 한 거예요. 언니는 자기 주제에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니면 시댁에 미안해서라도 매일 절이라도 하겠어요. 근데 꼭 그렇게 우리 집에 돈 필요한 일 있을 때마다 모르는 척 얄밉게 굴어야겠어요? 결혼하고 저는 사람들 들들 볶는다는 게 뭔지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 시댁이 딱 그래요. 차라리 대놓고 싫다, 밉다, 욕을 하면 똑같이 갚아줄 텐데 사람을 은근슬쩍 무시하고 하대하면서 제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고 본인들 말이 맞다는 식으로 몰아가니 사람이 미치겠더군요.
셋이 작정하고 사람 하나를 이상하게 만드니 너무 힘들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일들이 잦아지니 저와 남편 사이에도 오해가 생기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집 공사해야 한다고 여러 번 연락하셨다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남편은 시부모님 말만 듣고 저에게 싫은 소리를 늘어놨어요. 그럴 때면 저도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당한 게 있으니 말이 좋게 나오질 않았죠. 어머님 아버님께 돈 드리기 싫으니까 말 안 했지. 내가 좋게 좋게 마음먹고 좀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까지 다들 사람을 무시하고 막말하는데 질려서 나도 더는 해드리고 싶지 않아. 알겠어. 나도 중간에서 정말 지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꺼. 남편은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시댁 식구들과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대충 넘어가자는 식이었습니다. 신혼 때랑 똑같아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잘못했어도 며느리인 제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내가 더 나아가 화를 내면 남편은 듣기 싫다는 듯 자리를 피했죠. 그렇게 몇 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항상 시댁 이야기가 나오면 예민하고 화를 내는 저를 참아줬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매일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버티며 견뎌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한다고 날짜를 잡았더라고요. 성격도 지랄맞고 인성도 바닥이라 시집은 절대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디서 눈먼 놈 하나 잡았는지 결혼을 하기는 한다더군요. 저와 시누이 사이가 별로라고 해도 남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 결혼식 때 뭘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고민해봐도 돈이 제일 나을 것 같아 현금으로 3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 형편에는 최대한 많이 생각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시댁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시누이 결혼식 이야기가 나와 저희는 축의금으로 300만 원을 하겠다고 했더니 순식간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시어머니께서 생각하시기엔 적다고 생각하셨는지 인상을 확 구기시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의 평소 성격을 몰랐다면 그냥 넘겼을 텐데 아무래도 돈 문제에 있어서 예민하신 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할 새도 없이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게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뺨을 세게 갈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놀라서 말문이 턱하고 막혔어요. 옆에 있던 남편도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내 아들을 아는데 애가 하나뿐인 동생 시집 가는데 절대 300만 원 할 애가 아니다. 네가 신이 돈 주기 싫어서 순지는 우리 아들 꼬셔서 300만 원 하자고 한 거지? 그치? 저는 순간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 뺨을 때릴 수 있겠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해 사는 동안 시어머니에게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살았지만 살다 살다 뺨까지 맞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 사정도 잘 알지 못하며 3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순간 알겠더군요. 제가 가지지 못했던 안정적인 가족이란 평생 노력해도 갖지 못하겠구나. 내 팔자가 원래 이 모양인 거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더는 이대로는 살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더군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선언했어요. 나 이런 취급까지 받으면서 더는 당신 아내로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어머니가 기가 차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이씨구, 네 주제에 나한테 뺨 좀 맞았다고 감히 내 아들한테 이혼 소리를 먼저 해?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시어머니는 뻔뻔해도 너무 뻔뻔했습니다. 며느리 뺨을 때리고도 미안한 줄을 몰랐어요. 정신 나간 건 어머님이죠. 어떤 미친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을 때려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아들 생각해서 꾹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더는 안 되겠어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식당 문을 박차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사는 10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꾹 참고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라다 보니 제 아들만은 저와는 다르게 살길 바랬거든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화목한 부모 아래서 안정적으로 살기만을 바랬는데 그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손찌검을 당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제 자식이 귀한 만큼 저 스스로도 소중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이혼을 선언하고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순식간에 표정이 바뀐 남편은 잔뜩 상기된 표정을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놀라웠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준호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 준호 엄마니까 나랑 살아주는 거라고.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어디가 어때서 그런 소리를 해? 전혀 저거 아니어도 너랑 살겠다는 여자 줄을 섰어. 걱정하지 마. 착각은 자유하지만 시어머니는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해서 남편이 이혼남이 되더라도 여자들이 줄을 설 거랍니다. 그 정도로 현실 감각이 없었어요. 엄마 때문에 준호 엄마가 나랑 못 살고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나 준호 엄마 없이는 절대 못 사니까 엄마가 얼른 사과해. 안 그러면 나도 앞으로 절대 엄마 안 봐. 남편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사과 안 하면 시어머니와 아예 인연을 끊겠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웬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놀라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시어머니에게 한 번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 엄마가 꼬셔서 축의금 300만 원 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 준호 엄마 아니었으면 나 수중에 돈 10만 원도 없어. 그나마 준호 엄마가 있어서 300만 원이나 축의금 할 수 있는 거라고. 애가 자꾸만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는 네가 수중에 돈이 없기는 왜 없어?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제발. 제발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나 돈 없어. 회사도 잘린 데다가 퇴직금 받은 것까지 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몽땅 다 날렸다고. 뭐야? 그 좋은 대기업을 네가 왜 잘려? 거기다 주식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 너 지금 그것도 네 마누라가 시켜서 하는 거짓말이지? 그치? 시어머니는 평생 속고만 살았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다 제가 시킨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은 모두 다 진실이었습니다. 작년에 남편은 그 대단한 대기업에서 잘렸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싹 다 날렸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의 자랑입니다.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나 학원도 한 번 안 다니고 서울의 명문대에 떡하니 붙은 것도 모자라서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대기업에 척척 입사한 대단한 아들이에요. 동네 자랑이 따로 없었죠. 집안에 온 기대를 받으며 살아온 아들이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 같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착잡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던 와중 말도 잘 안 듣고 고분고분하지도 않으니 시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제 길을 꺾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찍이 산전수전 겪으며 살아온 저에게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잘난 아들이라도 가지고 생색이라도 내고 살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잘난 아들이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투자 이야기는 몰라도 회사에서 잘린 건 시댁 식구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에게 남편이 어떤 아들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잘난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요. 나중에 새로 직장을 구하고 나서 말씀드리자고 했죠. 그래서 남편도 시댁에 말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바로 직장이 구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취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열심히 일해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니 남편이 저에게 많이 미안했어요. 더군다나 상황을 모르는 시어머니께서 툭하면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시니 남편은 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같은 일까지 생겼으니 남편은 더 불안했던 겁니다. 제가 세상 단호한 얼굴로 이혼하자고까지 했으니까요. 그래. 뭐 네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자. 그렇다고 그게 무슨 문제야? 너처럼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까지 다닌 애를 어느 회사에서 마다하겠어? 분명 금방 취직될 거다. 걱정할 것도 없지 뭐. 엄마, 나 회사 작년에 잘렸어. 집에서 논 지 벌써 1년이나 됐다고. 그동안 준호 엄마가 나 대신해서 가장 노릇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엄마까지 제발 보태지 좀 마.
남편은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며느리한테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따귀를 때릴 수 있냐고 따졌지만 뻔뻔한 시어머니가 그런 상황을 인정할 리 없었어요. 오히려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우겼죠. 에미니가 우리 아들 대신해서 몇 달 가장 노릇 좀 했다고 아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나 본데 그렇다고 한들 내가 네 뺨 좀 때렸다고 네 주제에 이혼 이야기까지 입에 올리는 건 아니지. 너보다야 내 아들이 100배는 아까운데.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준호 엄마가 나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자꾸 그래. 누가 봐도 준호 엄마가 나보다 100배는 아까워. 아이씨구 너야말로 멍청하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까지 다니데다가 멀쩡히 부모가 둘 다 살아있잖아. 근데 네 마누라 봐라. 고졸인 것도 기가 막혀 죽겠는데 부모라고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잖아. 어디서 굴러먹다가 왔는지 알게 뭐니? 또 저 소리였습니다. 이쯤 되니 제가 대학도 나오고 부모님도 멀쩡히 옆에 계셨다면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까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저는 똑같이 김진하고 똑같이 남편의 아내인데 제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소리까지 들으며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어디서 못되게 말하는 법을 배우기라도 하는 건지 말을 밉살맞게 참 잘합니다. 말만 잘하면 뭐해요. 눈치가 없는걸요. 준호 엄마가 부모가 없기는 왜 없어. 준호 엄마 멀쩡히 어머님 아버님 다 계셔. 얼굴 안 보고 산다고 없는 거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아이고 싸질러 낳기만 한다고 부모니? 자식을 책임지고 키워야 부모지. 저거 봐라. 애가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자식도 있는 애가 저렇게 이혼 얘기를 쉽게 하지. 시어머니의 막말에 순간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이 빠지지 끊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씩씩거리며 시어머니의 코 앞까지 다가갔어요. 어머님은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워서 딸녀는 평생 직업도 없는 백수로 키우고 아들놈은 돈만 있으면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그렇게 넣어서 다 날려먹는 망나니로 키우셨어요? 뭐? 놈?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애미애비한테 버려져서 큰 게 불쌍해서 받아줬더니만 너 말 다 했어? 시어머니가 제가 불쌍해서 받아줬다는 소리를 듣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받아주긴 개뿔. 그리고 우리 부모님 나 안 버렸거든?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살지도 못해요. 아버지? 너한테 무슨 아버지가 있다 그래? 너 고아나 다름없는 애잖아. 고아라니 엄마 말 좀 조심해요. 얼마 전에 장인어른께서 우리 찾아오셨어.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준호 엄마랑 연락 못하고 지낸 세월 동안 장인어른이 안 해본 거 없이 고생하시다 자수성가하셔서 글쎄 서울에 건물이 2개나 있대. 이번에 나 회사 잘리고 돈도 다 날려서 전세금 올려줄 돈도 없었는데 장인어른이 바로 주셨다니까? 뭐야? 건물이 2개? 너 그게 사실이야? 정말 너희 장인이 나타났냐고? 남편의 말은 다 사실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저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던 아버지는 한시도 저와 오빠를 잊은 적이 없답니다. 몰래서라도 돈을 벌어 저희 앞에 나타나겠다고 다짐하셨대요. 그게 20년 가까이 걸리신 거예요.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아버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공사장, 인테리어 현장, 몸으로 하는 일이란 일은 다 하면서 기술을 배웠대요. 그러다 잘 알게 된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와 동업을 해서 성공을 이뤘대요. 그 덕분에 서울 한복판에 건물을 2개나 올렸답니다. 그제야 저와 오빠 앞에 나타날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수소문을 해서 저와 오빠를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오빠와 남편 그리고 저와 함께 아버지는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취직도 안 되고 돈도 다 널려서 형편이 좋지 않을 때였는데 주인이 전세금까지 올려달라고 해서 답답하던 차였어요.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러 한창 다닐 때라 아버지와 식사 자리에서도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제 상황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 대출받을 필요 없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더 완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평생 너희한테 아버지 노릇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그리고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건물부터 샀는데 다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산 너희한테 물려주려고 그런 거다.
앞으로는 돈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줄게.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아버지가 제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시부모님께 구박을 당할 때마다 내가 멀쩡한 부모가 있었다면 이런 취급은 안 받고 살았을 텐데 싶어서 항상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가 번듯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시니 어쩐지 마음이 든든하고 한시름 났다라는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그런 집안 사정을 시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자꾸만 선을 넘으며 몰상식하게 구시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사하게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주제가 어떻고 하시면서 뺨까지 내리치신 분이 제 아버지 이야기를 듣더니만 순식간에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우리가 뭐 남인가? 아버지가 건물이 2개나 있으시면 나중에 아들하고 딸한테 하나씩 물려주시겠네. 그치? 사람이 어쩜 저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죠.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제 앞에서 어떻게 아버지 건물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애미, 너 아까 이혼 이야기 꺼낸 건 괜히 나랑 네 남편 겁주려고 해본 말이지? 그치? 너희가 왜 이혼을 하니? 우리 준우 생각도 해야지. 시어머니는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로 우리 준우를 생각했다면 그동안 저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됐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단 1분 1초도 얼굴을 마주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진심이에요. 어머님이 제 시어머니인 이상 더는 준우 아빠랑 못 살아요. 제가 뭐가 부족하다고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 저런 남자랑 살아요. 저 이혼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질 거라고요. 사실 남편이 직장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투덜거리다가 잘리게 됐을 때도 주식과 코인으로 돈을 날렸을 때도 저는 이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다가 결국은 헤어지셨기 때문에 그게 자식에게 얼마나 아픈 상처인지 알아요. 그렇다 보니 저는 자식에게 저와 똑같은 상처는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돕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돕고 의지가 되어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버티고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제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참고 버티며 살아온 결과가 어머님의 손찌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준호 엄마, 제발 그러지 마.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 결심했어. 나 엄마 버리고 당신한테 갈게. 제발 나 좀 받아줘. 남편의 행동에 저는 기가 막혀 한숨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일어나라고 해도 남편은 안 일어나겠다고 우겼어요. 본인 부모와 지금 당장 연을 끊을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기가 막히다는 듯 남편을 쏘아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누나를 굴리더군요. 그러더니 남편 옆으로 다가간 시어머니가 본인도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고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못 배우고 무식해서 너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어. 네가 너무 딸 같고 편하니까 그런 거지. 설마 내가 진심으로 무시해서 그랬겠어? 가족끼리는 원래 다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야. 너 그럼 네가 좀 이해해줘. 순간 조금 전 먹은 음식을 다 토해낼 뻔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시어머니의 태도에 소름이 돋아 정말 속이 다 메스꺼렸어요. 바로 10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개무시하고 제 뺨까지 때렸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죠. 저런 모습을 보고 나니 저는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그러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아직도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의 소름 돋는 행동 앞에서 다시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반년 넘게 소송을 하면서 사실 저는 많이 지쳤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정을 보내자마자 아버지에게 연락해 아들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제 상황을 들으시더니 본인이 오히려 더 미안해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엉망으로 살지만 않았으면 너한테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 아버지가 못나서 미안하다.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아버지를 속상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응원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든든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든 남편이든 누구에게도 의지하며 살아와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저에게도 비빌 언덕이 하나쯤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이혼 생각이 없답니다. 소송 중 내내 이혼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서 저와 아들을 되찾고 싶어 해요. 여보, 나 취직했어.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력적으로 들어간 거라 이제 당신이랑 우리 준우 내가 보살필 수 있다니까? 앞으로는 부모님이랑도 연 끊고 당신 말만 들으면서 살 거니까 제발 돌아와줘. 법원에서 만나기만 하면 남편은 저에게 절절히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는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일절 신경 끄고 살 테니 믿어달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저도 흔들려요. 남편이 철이 좀 없긴 해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와 아들에게 잘했거든요. 아들도 남편이랑 헤어져 있으니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불안해합니다. 외할아버지네 집이 크고 넓어서 좋기는 하지만 아빠가 보고 싶대요. 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이대로 계속 소송을 하면서 이혼을 고집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남편이 시부모님이랑 인연을 끊고 저와 살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제 욕심에 남의 집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놓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시 합쳐서 산들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혼을 하고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시부모님과 연을 끊고 남편과 다시 합치는 게 나은 선택일까요? 저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우유부단한 인간인지 몰랐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확인해서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막장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거의 매일 같이 잘 듣고 있는 채널이지만 인사를 드려보는 건 처음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편과 아웅다웅 하면서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가는 여자고요. 저는 가끔 제 아이들은 궁핍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처럼 남매로 태어나 자랐어요. 저하고 남동생은 원래 태어나기를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 지방의 시골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믿었던 지인에게 뒤통수를 맞으시고 전 재산을 잃으신 직후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친정 부모님이 회상하시기를 그때 몇 번이고 그냥 죽을까 하셨었다네요. 내가 네 아버지한테도 그랬었어. 우리 그냥 시골 외삼촌 댁에 가서 몇 날 며칠 애들 데리고 자연 벗삼아서 마지막으로 실컷 놀고 즐긴 다음에 농약 먹고 세상 떠나자고. 시골에 농약도 있고 쥐약도 있으니까 떠나는 거 일도 아니라고. 이렇게 살 바에 그냥 떠나는 게 훨씬 낫다고. 오죽하면 내가 그랬을까. 하지만 자식들은 죄가 없잖아.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귀염둥이 남매 얼굴 보면서 꾹 참고 견뎌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마음 편히 웃는 날도 오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게 헛소리는 아니었나 봐. 세상을 원망할 시간도 없었다고 친정 부모님께서 그러셨어요. 갚아야 할 돈이 넘쳐나니까 원망하는데 시간을 쏟는 건 어느 순간부터 사치가 되었다고 하셨죠. 사실 죽을 각오를 하시고선 시골에 내려오셨던 두 분이셨는데 열심히 농사일을 하시면서 삶의 의지를 다지셨고 돈이 되는 품종으로 운 좋게 남들보다 대범하게 대량 재배하시면서 그때부터 인생의 반전을 맞이하셨습니다. 친정엄마의 외삼촌 되시는 분께서는 그 시골 동네에서만 평생을 사신 분이셨는데 일찍 사별을 겪으신 이후로 재혼을 하지 않으셨고 자식도 없으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친정엄마께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갖고 계셨던 농사 짓는 땅 조금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옆 지역에 따로 땅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서 아무도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의 몫이 된 그 땅은 몇 년 후 개발이라는 수지를 맞이하여 엄청난 재산을 저희에게 선사해 주었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저희 가족은 어리둥절했었네요. 항상 시골 밥상을 차려 먹었던 저희 가족이었는데 엄청난 거금이 들어온 이후로 처음 족발을 사왔습니다. 그때 소주 한 병을 다 비우신 친정엄마께서 눈물과 함께 고백하셨던 거예요. 사실 옛날에 죽으려고 했다고요. 이 시골 동네에 죽으러 내려올 생각이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애써 담담하게 들었으나 옆에서 친정아버지는 미안하다며 우셨고 제 남동생도 울었습니다. 제가 울지 못한 건 지난 세월 꿋꿋하게 지켜온 장녀의 위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남다른 책임감이 요구되었거든요. 친정부모님은 쉴 새 없이 일을 하셨고 그에 따라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남동생을 챙기며 돌보는 건 제 몫이 되었습니다. 남동생이 엇나가면 그건 제 책임이라 생각했기에 늘 애쓰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남동생이 학교에 선생님과 면담하러 부모님 대신에 제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친정 부모님께서는 농사일에 매진을 하고 계셨어요. 땅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수지를 맞을 거라는 미래를 아셨어도 그리 열심히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호기심을 품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신합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런 미래를 아셨더라도 그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려가며 매일같이 일을 하셨을 거라고요. 빚은 진작에 다 갚은 지 오래였고 저희 집은 품종을 고르는 것에 큰 운이 따라줘서 부자가 되었고 생각지도 못하게 생긴 땅이 수지를 맞는 바람에 더 큰 부자가 되었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겉으로는 결코 그러지 않으신 것처럼 구셨습니다. 저희 남매는 그런 친정 부모님을 이해했어요. 절친했던 지인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수중에 돈이라는 걸 다 잃어보셨고 빚까지 생겨서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려 본 분들이셨기 때문에 남다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친정 부모님께서는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노동의 가치를 무척 숭고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남동생의 학업까지 열심히 챙기는 와중에 운이 좋게도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규칙적으로 바쁘게 지내서 가능했던 일 같아요. 밥 차리고 청소 빨래 다 하고 남동생이 혹시 학교에서 사고라도 치지 않았나 매일 점검하고 확인하고 모르는 수학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머리 싸매서 그거 알려주고 남동생을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그 흥미를 붙여주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규칙적인 생활에 갇혀서 저도 제 공부할 시간에는 정확히 공부를 했고 서울의 좋은 대학까지 진학을 했죠. 저를 보면서 남동생이 의욕을 불태우길 바란 것도 있었기에 너무 기뻤습니다. 남동생이 자기도 해내겠다면서 그때부터 자습하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제가 서울로 가게 되었을 때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보고 앞으로 계속 서울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존재 자체로도 고맙고 든든하고 힘이 되고 또 미안한 우리 딸아. 내가 아주 가장 역할을 못하는 가장이어서 너무나도 면목이 없었던 순간들이 많구나. 네가 고생이 많았다. 우리 가족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어렸던 네가 동생까지 챙기면서 묵묵하게 견뎌준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는데 어느새 성인이 되었구나. 앞으로는 서울에서 너만의 인생을 마음껏 펼쳐봐라. 그래, 나도 네 아버지하고 생각이 같아. 너는 우리가 보기에 여기 생활이 맞지 않고 서울처럼 활발하고 시끄럽지만 수많은 기회와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 도시 생활이 더 맞아 보여. 혹여나 효도하겠다고 나중에 좋은 기회 차버리고 집에 내려오겠다고 할까봐 걱정이 돼서 우리가 미리 당부하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체력 관리 든든하게 하면서 나중에 태어날 손주들이 다 자라서 결혼하는 그날까지 버텨볼 거니까 너는 여기 일은 아무 걱정 말고 너 하고 싶은 공부, 너 가고 싶은 직장, 네가 만나고 싶은 남자 이런 거 다 이루면서 살아. 우리가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알았지? 우리 딸? 저는 두 분께서 이렇게나 살가운 분들이셨나 싶은 마음에 그때는 좀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동분서주하면서 노력해온 것들 솔직히 친정 부모님께서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성인이 된 딸을 위해 앞으로 어떤 지원이든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든든한 부모님을 둬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럽게도 그날에서야 저는 유심히 친정 부모님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알았죠. 친정 부모님께서 또래의 다른 분들보다 최소 10살 정도씩은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것을 말입니다.
아직 그러실 나이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흰머리는 나셨던지. 그동안 친정아버지의 머리는 원래 친정엄마께서 손수 잘라주신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께서는 가끔 외지에서 시골에 봉사활동을 오면 그때 미용봉사를 받아 머리를 손질하셨고요. 아무리 시골이라지만 유행과는 한참 먼 두 분의 옷들도 그렇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지난 세월 조금의 사치도 하지 않으셨죠. 미용실 가는 돈도 아까워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런 두 분의 모습을 가만히 오랫동안 제 눈에 담았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당신의 외삼촌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댁에 걸어두셨던 가온 액자를 저희 집으로 가져오셨었는데요. 거기에는 정직, 겸손, 절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의 모습을 본받아 두 분이 유지를 받들 듯 지키시고 있는 그 가온을 저 또한 지키기로 하였어요. 누나로서 동생에게 늘 모범을 보여왔으니 제가 사치하지 않고 소탈하게 잘 살면 남동생도 따라할 거라고 믿었고요. 저는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았습니다.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쁘게 아르바이트 생활도 해보았고 친구들과 용돈을 모은 걸로 일본 여행도 떠나보았어요. 말 그대로 새로운 인생이 저에게 펼쳐졌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개척하는 저만의 인생 그림 너무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자신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목표로 삼았던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었네요. 제가 서울에 계속 눌러 살기를 바라셨던 친정 부모님의 염원이 강하게 닿기라도 한 것인지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도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드라마 제목에서 묘사를 했듯이 남편 하나와 결혼을 했을 뿐인데 시댁이 넝쿨째 저에게 굴러들어왔습니다. 아주 고고하게 구는 시댁 식구들이었죠. 아무래도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하니까 다들 저를 얕잡아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학 잘 나오고 직장 잘 잡았고 그랬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언감생신 우리 아들하고는 급이 안 맞아서 만나지도 못했어. 우리 엄마 말이 맞아. 올케, 솔직히 내 동생보다 올케가 한참 수준 떨어지는 거 알지? 나는 누나로서 좋은 가슴이 아프네. 올케가 앞으로 노력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차이나는 수준을 채우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이때가 사실 가장 정신이 없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차례로 멋진 발언을 해주셔서 덕분에 제 어이가 상실되었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저를 썩 탐탁스레 여기지 않아 하셨지만 사내대장부의 길을 함부로 꺾어 놓는 거 아니라고 하시면서 남편이 워낙 저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하니 그 뜻을 따라주겠다고 하시며 저를 허락해 주셨었죠. 남편이 완강해서 시어머니께서는 차마 이 결혼 별로인데 라는 속내를 못 밝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든 생각은 차라리 진작 그 속내를 밝혀주셨다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뒤통수 얼얼해지는 일은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원래 그렇게 미간이 살짝 찌푸려진 인상이고 한숨을 습관적으로 쉬시는 분인 줄로만 알았지 뭔가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거였다는 것을 황당하게도 저는 결혼 후에 알아버린 겁니다. 제 친정이 전혀 어렵지 않는 집안이라는 것 정도는 시댁에서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형편이 넉넉한 집안이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결혼 과정이 얼렁뚱땅 흘러버리는 바람에 제가 굳이 공개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제가 일구어낸 저의 결과물인 재산이 아니니까 자랑스레 떠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도 했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자식이라서 생각하는 게 비슷했나 봐요. 안 떠벌리고 조용조용히 있었네요. 비상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편하다는 말처럼 저는 친정의 그 재산, 저와 크게 상관없는 것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거 없이도 결혼하는데 아무 지장 없었고요. 남편하고 둘이 취향 같은 게 서로 잘 맞아서 아기자기한 신축 빌라에서 반전세 2년 계약으로 우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의견이 일치했고 간단한 살림만 우선 놓고 살자는 것도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규어가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까지 갈 것 없이 유튜브에 검색만 해보셔도 뭔지 바로 아실 거예요. 남편의 유일한 취미는 피규어 수집이었습니다. 그 작디 작은 게 어찌나 비싸던지 남편은 작지만 사치스러운 취미 그것 하나만 충족되면 다른 것은 허접해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저와 아기자기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누나의 시누이는 그런 저희 부부를 약간 비웃었습니다. 아휴, 내가 대학생 때 친구하고 자취했던 집이 딱 그 수준이었는데 두 사람 너무 동네 위치만 따진 거 아니야? 집이 멋지지가 않잖아.
사람들 데려와서 구경도 시켜주고 자랑도 하고 좀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건데. 신혼집이 너무 격떨어져서 웃기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나는 아무튼 좀 그래. 객관적으로 그 신혼집 절대로 격떨어지지 않았어요. 끝내주는 위치 최상급인 건물의 상태, 주변의 시설들도 아주 좋았고요. 그러니까 신우이는 그냥 저희 부부를 비꾸면서 내가 더 잘났다고 자랑질을 하고 싶은 것에 지나지 않았죠. 나이 들어서 유치한 싸움을 하지 않게 됐지만 잘할 때는 자기 누나와 치고받고 싸운 적까지 있다는 것을 고백한 남편은 신우이의 비꼬는 인사에 무시로 나가겠다고 하였고, 신혼부부의 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저 역시 남편과 똑같이 커플로 행동하기로 했어요. 신우이가 너희 부부보다 우리 부부가 더 잘 산다고 오스대는 것에 계속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그랬더니 슬슬 약이 올라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딸보다는 아들을 기본적으로 아끼시는 분인지라 그런 분께 자기 동생 욕은 못하겠으니 제 욕을 해댔습니다. 가뜩이나 저를 마음에 안 들하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옳다구나 판버려보자 하시면서 그때부터 가열차게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기셨습니다. 저만 아니었으면 당신의 아들이 강남에 친정을 둔 여자와 결혼해서 폼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여기시는 듯 했어요. 아휴, 어디 경기도 시골도 아니고 경상도에서도 깡시골인 동네가 웬 말이니? 우리 집은 시골과 연을 두는 건 반길 일이 없는 집이야. 농작물이고 뭐고 죄다 마트에서 사다 먹는데 무슨 콩고물 떨어지는 걸 기대하겠어? 지저분하게 시골 농작물이라도 받을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돋으려고 하네. 아휴, 마트에서 사다 먹는 게 깔끔하고 좋아. 시어머니께서 그런 혼잣말을 크게 제 옆에서 하셨을 때 저는 하마터면 어머님 누가 여쭤봤나요? 라고 외칠 뻔했습니다. 아무도 안 궁금해한 내용을 혼자 떠드시는 저희가 무엇인지 굳이 알고 싶지는 않았네요. 저는 남편과 깨를 볶는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주말에 불려간 시댁에서 고된 설거지에 당첨돼도 별로 불만은 없었네요. 남편은 처음부터 계속 요지부동 오로지 저희 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저에게 제발 결혼해달라며 졸라댄 것은 저를 얕잡아보는 이인조,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차마 부정 못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서울 토박이에요. 저하고 연애할 때 부산은 시골 아니야? 라고 했다가 저에게 등짝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데리고 부산 여행을 갔었죠. 해운대를 직접 가보니 너무 즐거워하던 남편을 데리고 대구에 가서 각종 먹거리들도 맛보여 주었고요. 어느 때에는 전라도에 내려가서 멋들어진 자연 관광지를 쫙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방 여행에 남편이 눈이 확 트인 거예요. 모르고 살았는데 나는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너랑 살면서 평생 이런저런 곳 구경하고 놀러다니면서 살고 싶어. 어느 날 남편이 유독 수줍은 기색으로 저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처음 알았었죠. 이 남자가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건 말입니다. 제가 명색의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남다르기는 했습니다. 남편의 길을 걷다가 와, 로즈마리가 있네? 허브가 길가에 막 놀렸어. 이랬을 때 제가 알려주었죠. 자기야, 그건 쑥이야. 냄새를 맡아보면 알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어느 날은 해산 분홍 색감의 꽃을 보면서 색이 신비롭다. 이런 특이한 꽃은 이름이 뭘까? 라고 하길래 제가 고민하다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자기야, 그거 장미야. 장미가 빨간 장미, 흰 장미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장미과에 속해. 그때 남편의 눈이 튀어나오려고 했었죠. 그 정도로 남편은 자연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것에 문외한이었어요. 저하고 다니는 걸 무척 즐거워한 이유였죠. 남편은 멀리 여행이라고 해봤자 학교 방학 때 자기 사촌들이 살고 있는 독일에 다녀오는 게 전부였고 군대 가기 전에 미국 여행을 2주 다녀온 게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아, 독일에 친척 좀 산다는 것이 시댁의 주된 자랑거리이기도 했네요. 남편은 계속 공부만 하느라 바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집안의 기대에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온 거였죠. 학교와 학원만 오가면서 학창시절을 다 보냈고 대학교 때는 좋은 직장을 목표로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집안에 대들보인 아들이 해내야 한다고 시부모님께서 하도 그러셔서 남편은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나니까 내 인생은 뭘까? 이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고 그때 저를 만나면서 인생의 활력을 새로 찾은 거였어요. 남편이 결혼만큼은 자기 뜻대로 꼭 밀어붙인 게 그 때문이었고요. 결혼 후에 저를 여러모로 못마땅해 하시는 심정을 드러내신 시어머니께서는 어느 날 제 학력을 가지고도 걸고 넘어지셨는데요. 그건 제 학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를 보면 시골은 확실히 대학 가기가 쉽고 유리한 것 같구나.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같은 대학을 갈 수가 있었을까? 그게 다 시골 전형인지 뭔지 하는 게 있어서야. 네? 어머님, 저는 오빠하고 같은 대학 안 나왔는데요. 뭔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나도 알아. 다른 대학이긴 한데 수준이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대학에 급이란 게 있잖니? 그 급이 같으니까. 굳이 급이라는 걸 따지신다면 제가 졸업한 대학이 더 급이 높은데요. 하늘 밑에 땅이 있는 법이잖아요. 우리나라 3대 명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묶어서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는 하늘이라는 뜻이니까 제가 그렇게 슬쩍 비유를 한 겁니다. 저는 스카이를 나왔지만 남편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비유를 알아대신 시어머니께서 얼굴이 막 빨개지셨습니다. 불러온 시댁에서 저는 대파다발을 손질 중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대파 한 대를 들어서 그걸로 제 머리를 치셨어요. 이 머리통, 분명히 우리 아들보다 못한 게 들어있을 텐데. 그래야 하는데 왜 시골 촌구석에서 학원도 하나도 안 다녔는데 우리 아들보다 좋은 대학을 가고 난리야? 갑자기 대파로 머리를 맞은 저는 하나도 아프지는 않았지만 기분은 나빴죠. 그러나 시어머니께서 잔뜩 약이 오르신 얼굴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따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 하늘 밑에 땅이라는 비유도 참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는데요. 저를 얕잡아 보시는 게 너무 속이 상했던 나머지 입에서 막 튀어나가 버린 것이었네요. 어쨌든 대파로 맞고도 가만히 참았건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로 저를 야근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대놓고 그리 부르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시누이가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옳게 보고 자꾸 야근년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다 미안해 옳게. 우리 엄마가 좀 기분 파여서 그래. 기분 풀어지면 다시 호칭 원상복구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맞다. 원래 호칭은 근데 뭐였지? 야근년 말고 시골년? 이거였나? 네. 형님은 저에게 별걸 다 알려주시네요. 친근감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일게요. 당연히 좋게 받아들여야지. 나쁘게 받아들인다는 선택지도 있었던 거야? 옳게 시골 순박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의 눈썰미대로 야근년이 맞나 봐. 황당하게 얄미운 소리를 하면서 사람 속을 긁어놓는 시누이는 저와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범상치 않은 면모를 보인 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이 뭐였더라? 자기는 백화점 말고 다른 곳에서도 쇼핑이 가능하다는 걸 안 지 몇 년 안 되었다고 했던가? 뭐 대충 그런 소리를 하면서 저보고 시골에도 선크림이 있는 건지 살이 별로 안 탄 것 같다고 했었죠. 제가 대학을 서울로 와서 그 이후로 계속 주로 서울에 살았건만 웬 시골 선크림 이야기인가요? 백화점 말고 다른 데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건 자기가 우물안 개구리라고 광고하는 꼴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는데 그게 다 의스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냥 적당히 맞춰줬습니다. 자기는 서울도시 깍쟁이 여자이고 없이 살아온 적 없는 집 자식이고 결혼 잘해서 돈 잘 버는 남편 둔 사람이라는 걸 저에게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시누이의 남편, 그러니까 제 시매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젊은 사람들에게 엄청 인기 많았던 카페, 그리고 일본식 덮밥 식당을 동시에 운영하는 수완 있는 사업가로 볼 수 있었죠. 카페와 식당이 한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가게들의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시매부가 관리를 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건물 위치가 서울 강남 한복판이라는 게 엄청났고요. 사위 잘 두었다고 시부모님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 계셨음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네가 광고하는 것 같아서 새삼 알려주는 건데 내가 바로 강남에서 잘 나가는 사업장을 둔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장모 되는 사람이야. 너는 이런 의미가 대관절 뭔지는 알겠니? 네? 좋은 의미 아닐까요? 저도 덕분에 가서 덮밥 먹어보고 카페 음료도 마셔봤는데요. 맛도 훌륭하지만 인테리어를 감각적으로 잘 해놔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았어요. 센스가 대단한 가게들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그런 거 생기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 동네에 생겨봤자 뭘 하겠어? 강남이니까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 손님이 바글바글한 거야. 바로 강남이니까. 아이고 이 시골 촌거사. 하여간 얘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에 시집을 온 건지도 전혀 자각이 없어요, 자각이. 시어머니께서는 직장 잘 잡은 사람 위에 강남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더 그 위에는 강남에 건물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름지기 강남에 집이 있고 건물이 있는 것보다 후련하게 속편한 인생은 없다고도 하셨죠. 그런 야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법인데 저를 보면 한가한 시골 풍경이나 그려지는 것 같아서 속이 답답하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네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기란 어려운 법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며느리 입장이었으니 왠지 시댁에 미운 털부터 박힌 채로 결혼 생활을 했음이 실감이 나서 약간은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지방에 본가를 두고 대학이나 직장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다가 눌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만 그렇게 시골 사람이라고 폄하시면서 못마땅해 하시는 건지 너무 속이 상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시골이든 뭐든 다 좋아라고 하는 사람이었기에 혹시 시어머니께서도 속으로는 시골을 너무 좋아하시지만 뼛속까지 도시 여자인 척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을 이용해 집에 내려가 있다는 남동생에게 부탁해서 예쁜 시골집의 전형인 저희 친정집의 전경과 그 일대의 풍경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멋진 사진을 추려달라고 한 뒤 그걸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전에 영상으로만 제 친정집을 보셨었죠?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마을 풍경이 정말 고즈넉하고 예쁘죠? 사진 작가들도 종종 와서 작업을 하고 갈 정도예요. 아, 바로 여기 마당에 화분 쫙 있는 집이 제 친정집이에요. 모퉁이에 나온 이건 뭐야? 지저분한 덩어리가 설마 항아리는 아니겠지? 와, 금방 알아보시네요. 맞아요. 이것들은 항아리예요. 좀 특이하게 생겼지만 그만큼 아주 귀중한 거라고 해요. 별게 다 귀중하다고 하네. 이건 무슨 고려시대 유적이라도 된다니? 아유, 그래도 귀한 것이라고 해서 마당 구석에 잘 모셔놓은 걸 보니 네 집안이 아주 그런 걸 안 따지는 건 아닌 듯해서 다행이구나. 아, 그런데 이거요. 그냥 모셔놓은 건 아니고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께서 직접 장을 담그신 것도 있고 솜씨 좋으신 이웃분께서 담그신 걸 얻어다가 보관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리하실 때 어떤 음식이든 꼭 여기 항아리 앞에 오셔서 맛나게 익은 장을 퍼가신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드라마 같은 것에서 보면 여자 주인공이 해맑게 이런 소리를 하면 상대가 무조건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는데 그러면서 여자 주인공에게 마음을 슬쩍 열어버리던데 그건 허구여서 그랬던 걸까요? 저는 그 이전보다 훨씬 싸늘하게 식은 시어머니의 눈초리를 받고서 조용히 고개를 떨고야 했습니다. 사진들을 착소리가 나게 시댁의 테이블 위로 던지신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소위 손맛이라고 하는 시골 음식들을 안 좋아하신다고요. 이렇게 장 담가서 요리하는 것 또한 비위생적이기 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남편이 밥상에 비위생적인 시골 음식을 올린다고 트집까지 잡으실까 봐서 저는 얼른 자리를 떠버렸어요. 시어머니의 발언이 너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은 건 집에 온 이후였네요. 왠지 기분이 가라앉아서 그다음부터는 시어머니께 저도 굳이 용을 써가면서 활발한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저 혼자 헛짓거리를 한 것 같아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 남동생이 그때는 아직 제 올케하고 결혼을 하기 전이었는데 마침 저희 친정 부모님 댁으로 찾아가 인사를 드린 시기였습니다. 시골 동네 근처로 드라이브도 할 겸 데이트를 나왔다가 친정 부모님 댁에 겸사겸사 들리게 됐다고 남동생과 올케가 그때 그런 핑계를 댔었다네요. 그러면서 은근히 친정 부모님께 올케가 눈도장을 찍고 인사를 드렸던 거예요. 참고로 올케는 충청도와 아주 가까운 경기도 남부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그쪽 토박이었습니다. 한적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가 사람이 아주 유순하고 융통성 있고 약간의 넉살도 있고 좀 그런 편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동생과 올케에게 당연히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다면서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라며 얼른 집에 있던 반찬하고 밥상을 차려주셨는데요. 올케가 이때 밥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었나 봐요. 시골에서 직접 길러서 만든 반찬은 돈 주고 못 사 먹는다는 말을 하면서 밥을 잘 먹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친정엄마께서는 가슴 뭉클하셨다고 합니다. 보면서 우리 딸도 밥을 이렇게 잘 먹는데 야무지게 밥 먹는 모습 보고 싶어서라도 우리 딸을 얼른 봤으면 싶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우리 사위한테 내가 그동안 제대로 밥 한번 차려내오지 못한 것 같아서
얼마나 속으로 민망스럽던지. 아침부터 밤까지 할 일 많은 시골 사람이라는 핑계를 대고 내가 그간 소홀하고 게을렀었던 것 같아서 나 은근히 반성이 들었어. 에이, 엄마, 뭔 또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엄마는 절대로 소홀하신 적도 게으르셨던 적도 없어요. 동네 사람 아무나 자꾸 물어보세요. 엄마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안 놓치고 다 챙기는 사람이 또 있는지. 하여간 우리 딸, 지 엄마 의기소침하기라도 할까 봐서 득달같이 편을 들어주네. 고마워. 저기 그런데 있잖아. 너는 워낙 손끝이 야무지고 네 동생 끼들을 하도 잘 챙겨온 애라서 내가 네 남편 밥 먹는 것도 알아서 잘 살펴볼 애인데 우리 사돈부분께서는 그러고 사실까 싶어서 내가 궁금하고 염려가 되더라. 엄마, 요새는 마트에서 반찬도 잘 나오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은 내가 보니까 주로 그런 걸 잘 사다 드시고 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양파, 감자, 마늘 이런 건 집에 늘 안 떨어지게 놓고 사셔서 기본적인 건 다 하시지만 하는데 손이 많이 가는 메뉴라든가 이런 건 종종 사드세요. 마트에서 이제는 그런 거 배달도 해요. 엄마, 세상 이렇게 좋아진 거 모르셨죠? 그런 것도 다 배달을 해? 아이고야, 너무 좋아져도 나는 무섭다 얘. 그리고 그런 공장에서 만든 것들이 정말 좋아서 드시겠니? 꼭 그런 의미는 아닐 거야. 저는 직접 시댁을 겪어오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친정 엄마의 말씀에 그거야말로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으나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공사 다망하신 분이라서 식사를 밖에서 해결하실 때가 종종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원체 입이 짧으신 분이에요. 심해부의 카페, 식당 이런 걸 높이 평가하시며 무척 자랑을 하시지만 정작 거기 가셔서는 별로 드시지도 않을 정도이죠. 신호에는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며 먹는 것에 꽤 예민하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라면 365일 다이어트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남편하고 가끔 출출한 밤이면 온갖 생채소와 나물 반찬 때려 넣고 비빔밥을 해먹는다고 말을 했을 때 마치 무슨 원시인들 보듯이 저희 부부를 쳐다보기까지 했었네요. 내 동생은 남자니까 그렇다 치고 옳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훅 가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살이 확 쪄 있겠지. 그때가 되면 먹는 양을 조절해도 이제 살이 안 빠진다? 나이 드는 무서움을 옳게는 모르네. 시골 사람이라서 세련되게 미래를 준비하는 법도 전혀 모르는 건지 뭔지. 제가 시골 사람인 거하고 잘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제 친정에서 가끔 보내주시는 직접 키운 농작물을 배부르게 양껏 잘 먹으면서 사는데 한 번도 살이 찔 걱정은 안 해봤습니다. 건강한 시골 밥상 위주로 먹어서 그런 건가 봐요. 형님은 도시 사람이라서 이렇게 드실 생각은 못 하셨나 보네요. 뭐야? 말 싸가지 없게 하는 것 봐? 옳게 지금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말대꾸를 따박따박 하는 거야? 옳게는 윗사람이 우스워 보여? 자기는 맨날 저한테 오만 소리 다 해대고 비꼬는 게 특기이면서 밝힌 지렁이가 한 번 꿈틀한 것 가지고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신호의 태도에 기분이 나빴지만 남편이 얼른 제 편을 들어줘서 금세 어깨가 펴졌습니다. 남편은 신호이를 향해 제발 부탁인데 남 상관 말고 본인 인생이나 잘 챙겨라고 시원한 소리를 해줬지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누나의 일에 일절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 신우이만 자기 동생 부부에게 참견 중이었으니까요. 모전 여전인 것인지 신우이도 시어머니처럼 민망해지니까 얼굴이 아주 시뻘겋게 달아오르더군요. 목까지 빨개져서 저희 부부를 쏘아봤어요. 특히 저를요. 누구는 남편 없는 줄 알아? 내 남편이 더 잘났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인지 옳게도 너무 잘 알지? 아, 네, 잘 알죠. 잘 알고 말고요. 뛰어나고 멋진 배우자와 백년해로 하시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 떨떠름하게 대처를 할 따름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의 대단함이 무시당하는 것만큼 신우이가 자존심 상해하는 것은 또 없었죠. 제가 시큰둥해하자 신우이는 짜증을 내며 자리를 아예 떠버렸습니다. 신우이는 얼굴도 예쁘장하고 공부도 꽤 해서 대학을 괜찮은 곳으로 나왔어요. 강박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몸매도 호리호리했고요. 자기 만족을 하면서 잘 살면 될 인물인데 자꾸만 남에게서 인정을 받으려는 게 문제로 보였네요. 너보다 내가 잘났어 라는 걸 끊임없이 확인받지 않으면 자기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고 믿는 모양이었습니다. 심해부가 집안이 좋은 건 아니지만 과감하게 강남에서 자기 가게를 시작해볼 엄두 배짱은 있는 분이셨고요. 강남처럼 가게의 입지를 럭셔리하게 키우기 좋은 곳은 없다고 본 것도 심해부의 날카로운 판단력이었을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는 남자와 결혼한 것을 시누이는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시부모님의 기대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살아온 건 남편 쪽이었죠. 그래서 시누이는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키워온 것 같았네요. 대학 입시에 조금 미끄러진 시누이는 대학 재학 때 약간 풀이 죽었었고 대기업 입사도 결국 미끄러졌을 때는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너무 좋은 대학, 너무 좋은 직장을 잡은 것이었지만 시누이는 그렇게 보지 않았나 봐요. 자기 동생보다 월등한 결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시누이가 강남에 떡하니 자기 가게 차려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사업장의 주인과 결혼을 하였으니 입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나 봐요. 결혼한 이후로 시부모님께서 전에 없이 시누이에게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시면서 크게 인정하는 자식이라고 축켜 세워주셨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마침 자기 동생은 웬 깡촌 시골의 친정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간소하게 짝이 없는 실혼 생활을 시작하니까 속이 아주 고소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못마땅해 하시니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더 잘 나갈 수 있었던 내 동생을 망친 주범이라고 저를 여기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족에 한해서는 한 가지 감정만 가질 수 없는 법이니까요. 아무튼 이 복잡 미묘한 두 모녀 때문에 제가 항상 심란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셨어요. 결혼하고 직후였던가 아니면 직전이었던가 그때 시댁에 대해 친정 부모님께서 한창 물어보실 때였는데 그러면서 제가 시댁의 집 주소도 알려드린 적이 있었나 봐요. 친정엄마께서 시댁으로 택배를 보내신 겁니다. 직접 정성껏 조금씩 기른 것들로 반찬을 만드셔서 말입니다. 택배를 붙이고 나서 친정엄마께서는 시어머니께 별것 아니지만 솜씨 좀 발휘해봤다. 부담 없이 맛보아 주시라. 간략하게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아, 예 하고 마시더래요. 갑자기 의욕에 불타셔서 행동에 옮기시기는 했으나 막상 미적지근한 시어머니의 반응을 접하자 그제서야 친정엄마께서는 멋쩍어지셨나 봐요. 괜한 일을 벌인 건가 싶어서 민망해지셨고 일단 저에게도 알려놔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저는 왠지 좌불안석이 되고 말았죠. 그런 건 네 동생이 만나고 있는 참한 아가씨 말 맞다나 돈 주고도 못 사먹는 거니까 사부인께서 어른이 잘 꺼내 드시겠지? 네 생각은 어때? 아마 그러시겠죠? 이것저것 잘 드시는 입맛은 아니시기는 한데 시골에서 직접 기른 것들로 정성스레 반찬을 만들어 보내온 사돈 집안의 성의를 높게 생각해 주실 분이에요. 분명히 아껴가면서 잘 드셔주실 거예요. 아, 그런데 엄마, 다음부터는 저하고 뭔가 상의라도 하시고 그런 걸 보내든지 말든지 하세요. 아, 제가 놀랬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의욕이 갑자기 앞서서 열심히 움직여버렸네. 우리 딸 예뻐해 주십사. 그렇게 내가 뇌물이라도 보내고 싶었나 봐. 친정엄마께서 너스레를 떠시는 것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속은 착잡했죠.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시어머니께서 그 반찬들을 좋은 마음으로 드셔주신다는 그림이 머릿속에 안 그려졌거든요. 제가 너무 시어머니를 악마처럼 바라보고 있는 편협한 며느리인가 싶어서 스스로 약간 괴롭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반찬 잘 받아보셨냐고 여쭈어볼까 하다가 우선 시누이에게 떠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시누이가 시댁에 들른다고 분명 그랬거든요. 저기 형님, 저번에는 어머님이 미리 다져놓으신 마늘 그거 챙겨 가셨다고 했잖아요. 냉동실에 두고 오래 드실 거라고. 혹시 이번에도 뭐 챙기신 거 있으세요? 올케가 그런 걸 왜 물어봐? 나한테 관심 없다고 나 무시하고 싶다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사람이 올케 아니었어? 내 남편이 너무 잘났으니까 내가 부럽고 질투가 나는 걸 일부러 감추려고 그렇게 구는 사람이 올케잖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걸 여쭤보려고 전화드린 건데 지금은 어렵겠네요. 그런데 시누이가 웬 헛소리만 하는 바람에 소득 없이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특이한 사람의 시누이 같았어요. 그런 정신 상태는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었죠. 고민하던 저는 장바구니를 챙겨서 이튿날 시댁으로 향했어요. 친정엄마의 반찬을 워낙 좋아하는 저라서 혹시 받으신 양이 많으면 좀 덜어가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챙길 작정이기도 했고요. 모르긴 몰라도 입 짧으신 시어머니께서 감당하시기는 어려울 양일 게 분명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도착한 시댁에서 저는 미심쩍은 정황을 포착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지인분과 한창 통화 중이셔서 제가 들어서자 눈인사만 보내오셨고요. 그래서 저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가서 친정엄마의 반찬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친정엄마께서 보내셨다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날씨임에도 얼음팩을 2중 3중으로 싸서 보내셨다고 했으니 분명히 냉장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할 반찬들이었거든요. 고개를 갸웃거리던 저는 내다 놓으려고 입구를 꽉 묶어 놓은 쓰레기 봉투에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반투명해서 안이 비치는 쓰레기 봉투에서 보이는 것은 친정엄마께서 사용하셨을 법한 보자기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쓰레기 봉투를 열어 그것을 확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참담해졌죠. 마침 통화를 끝낸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아 이쪽으로 오셨다가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너는 그걸 왜 찾아보고 그래? 별로 달갑지도 않은 걸 네 엄마가 멋대로 보내오니까 나는 별 수 없었어. 사돈인데 네 엄마라뇨? 대체 왜 별 수가 없으셨어요? 안 되실 거면 저에게 주신다는 선택지도 있으셨잖아요. 너한테 주면 우리 아들 입에도 그게 들어갈까 봐서 그랬다. 왜? 하여간에 괜히 시골 것하고 엮여서 내가 별거를 다 보겠네. 아유 귀찮아. 아유 정신없어.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외치시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고스란히 쓰레기로 버려진 친정엄마의 반찬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속상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했어요. 버려진 그거 다 챙겨서 제가 집으로 가서 온 다음에 직접 버렸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울적해 있으니까 남편이 눈치를 보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대답하기도 싫었어요. 생각의 정리도 좀 필요했고요. 그런데 이튿날 친정엄마께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이 친정엄마께 여느 때처럼 안부 전화를 드리다가 제 얘기를 한 거예요. 표정이 너무 안 좋고 정황상 자기 집에 갔다 온 것 같고 웬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한 움큼 버리고 오더니 한숨을 쉬고 이런 식으로 남편이 다 떠들어 버렸는데 친정엄마께서는 단박에 감을 잡으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이에요. 택배 새로 보냈다. 아무래도 양이 사돈 내외 두 분이 드시기에는 많은 것 같으니까 네가 들러서 좀 받아가든지 그렇게 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요. 아니 대체 왜 또 이를 버리신 건지. 우체국 당일 택배라서 저녁에 시댁으로 도착한다는 건 알고 저는 퇴근을 시댁으로 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반찬을 챙기려는 마음도 있었고 단판을 지으려는 심산도 있었어요. 무례를 제대로 따질 작정이었죠. 시댁에 가니까 마침 시누이도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 다 넋이 나간 얼굴로 부엌 식탁을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식탁에 친정엄마께서 보내신 택배가 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얼른 놀라서 다가갔죠. 시누이가 저를 먼저 발견했어요. 올케? 마침 잘 왔어. 설명 좀 해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시골 택배가 왔길래 피식 웃으면서 열어봤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사부인이 뭔가 이상한 걸 보내셨는데 네가 설명해줬으면 싶구나. 이게 대체 뭐니? 아니 왜 우리 사위가 장사하고 있는 강남의 그 건물의 기념수건이 보자기 대신에 들어있는 거야? 동봉되어 있는 이 서류는 뭐고? 사부인께서 그 건물의 소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지? 이거 농간이지? 시어머니께서 거의 숨이 넘어가시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친정엄마께서 왜 택배를 다시 보내셨는지 알아차렸고 저도 모르게 씩 웃고 말았네요. 그러자 두 모녀의 안색이 이제는 아예 창백해졌습니다. 늘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만 보다가 핏기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색다르더군요. 맞아요. 저희 엄마가 마침 그 건물 주인이세요.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리자 시어머니께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어요. 시누이는 말도 안 된다며 현실을 부정했죠. 그래서 제가 알려주었어요. 애초에 저는 남편하고 그 건물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남편은 심여부의 가게를 구경하러 들른 참이었고 저는 친정엄마의 건물을 보려고 갔다가 눈이 맞았던 것이었거든요. 건물 부자도 맞고 땅 부자도 맞다는 말까지 덧붙였더니 이번에는 시누이가 반쯤 눈동자를 뒤집으면서 주저앉았어요. 저희 친정은 한두 푼에 그렇게 연연하는 집이 아니어서요. 몇 달 공실로 둬도 상관없으니까 계약 끝나는 대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집을 쫓아내도 돼요. 사실 세를 더 낼 테니까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은 널렸기도 하고요. 옳게! 그게 무슨 소리야? 에이, 안 될 소리지. 그럼 쫓겨나는 사람은 죽으라는 소리야? 아니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옳게. 내가 그동안 올케한테 너무 모질었지? 미안해. 내가 나쁜 마음에서 그런 건 아니었어.
신우이가 혼이 쏙 빠진 얼굴로 정신없이 떠들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지금은 굽혀야 될 때라고 판단했던가 봐요. 시어머니께서는 입만 뻐끔거리시며 저를 멍하게 올려다보셨어요. 완전히 정신이 붕괴되신 듯 보여서 저는 그냥 친정엄마의 반찬을 챙겨다가 꾸벅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맨발로 저를 따라 나왔어요. 배웅도 안 받고 그냥 가냐면서 아주 혼비백산으로 저에게 인사를 해댔습니다. 저는 씁쓸한 웃음으로 대꾸를 해주고 집으로 갔죠.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고요. 남편은 다른 것보다도 제가 그동안 소가리를 하면서 상처를 받아온 게 속상하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때 생각했네요. 어찌됐든 이 남자와 결혼하기는 잘했다고 말입니다. 친정 엄마께도 상황을 보고 드렸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는 인사 또한 빼먹지 않았네요. 일확천금 생기자마자 서울에 건물 사두기를 잘했다고 하시면서 친정엄마께서는 2다리 쭉 뻗고 주무신다고 했어요. 저도 2다리 뻗고 잘 잤는데 다음날 한숨도 못 주무신 얼굴로 저를 찾아오신 시어머니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둔하고도 어리석게 굴어서 면목이 없네. 부족한 시엄이 불쌍하게 여긴다는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는 없을까? 남편이 이미 시어머니께 불같이 화를 낸 다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안색이 좋지 못하셨죠. 저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 잘 안 바뀌기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서 이러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모친 되시는 분이고 새롭게 고부관계가 정립되었음을 알았기에 그 사과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이후로 저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데 불쑥 다가가기에는 전에 자행하신 언행들이 있어서 몹시 망설여진다는 기색을 드러내시며 한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사셨어요. 신우이가 저에게 얼마나 딸랑거리며 아부를 떠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네요. 어느 날은 술에 취해서 제 남편에게 결국 네가 이겼구나 라며 우는 소리를 해서 저를 당황시키기도 했답니다. 아무튼 지금 저는 애 2 낳고 키우느라 삭신이 쑤시는 엄마가 되었어요. 나날이 회춘을 하시는 건지 건강하셔서 감사한 친정 부모님과 저를 여전히 어렵게 생각하시면서 손주들을 열심히 봐주고자 하시는 시부모님 사이에서 아주 적당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